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크론이 1분기 EPS 4.78달러, 매출 13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2분기 EPS를 8.42달러로 전망, 매출은 187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AI 서버, HBM 수요 확대에 따른 마진 개선을 예고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투자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미시간주 설립 타운십에 건설 중인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픈 AI를 위해 추진 중인 10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정치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상황에서 공화당 진영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장중 처음으로 1,480원을 넘겼다 진정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내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가 2.1%에서 2.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 발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뒤에서 크게 투자를 해줬던 기업이 이탈했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라클 측은 즉각 반박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죠. 다행히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더블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센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8% 넘게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오라클 발로 크게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특히나 전고 부근에서 계속 힘을 응축하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피해서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삼성전자에게는 위협이 될지 혹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월러 이사는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대비해서 50에서 100bp 이상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요. 다만 이제 현재 시간 금요일 정규장 때는 미국 시장에서 세만여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하면서 전략들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주 줄줄이 급락이고요. 어제는 뉴욕 증시가 힘없이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한마디로 오라클 발로 크게 흔들림이 좀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인공지능이죠. 이른바 AI 대표주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된 보도가 투자 심리를 흔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주가 많이 모이는 나스닥이 1.81%나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도 1.16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오라클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 넘게 밀렸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블루 아울 캐피탈이 오라클의 100억 달러 규모 미시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발을 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부재와 부채와 투자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라클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이제 진행 중이라 밝히면서 보도 내용에 선을 그었고요. 약간 만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라클이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붐 뒤에 숨은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오라클은 불과 몇 주 전에도 이제 그 오픈AI 관련 프로젝트가 2028년으로 미뤄졌던 블룸버그 보도를 부인한 바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신뢰할 만한 언론사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 종반에도 이제 돈방 약세를 계속 보였는데요. 브로드컴이 4% 이상 빠졌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약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AMD는 5% 넘게 이제 내렸고요. 강세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제미나이 플래시를 내놓았던 알파벳도 3% 이상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전문가들은 대형 성장주에서 대형 가치주로 순환매를 이제 진단하고 있고요. 내년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포지셔닝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그 늘 선물처럼 다가오는 산타레는 도대체 언제 올지 약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들어서는 이제 역시 이제 AI주에서 대표주였지만 이번에 낙폭을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월초 대비해서 오라클은 11% 이상, 브로드컴은 19% 이상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지금 어쨌든 400달러까지 육박했던 브로드컴이 지금 이제 3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이 선도 못 지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로테이션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잡고 있고 이제 금리를 이제 일본이 높이게 되면 이런 현상도 계속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무제표보다는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흐름의 흐름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이제 하락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이 11월 고용 보고서를 이제 공개했는데 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의 데이터가 포함되면서 이게 약간 좋게는 평가할 수 있는 11월은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전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 실내 11월의 지수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약간 의미가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셧다운 여파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또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불안이 되면서 계속 관망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의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볼 뉴스는 아마존 쪽에서 오픈 AI의 투자 소식을 밝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체 칩을 사용하는 내용도 오픈 AI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EU 빅테크 차별 전면전이고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EU가 자국 기술 기업을 좀 차별하고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월 16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SNS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EU와 일부 회원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 세금, 벌금, 각종 지침을 동원해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조치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이제 수년간 제기해 왔습니다.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EU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미국도 참지 않겠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수단으로 유럽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라든가 서비스 제한 같은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메시지에서 미국이 표적될 수 있는 유럽 기업을 실명으로 거론했다는 게 좀 지난번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DHL라든가 뭐 프랑스의 AI 기업이죠, 미스트랄이라든가 SAP라든가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선 아마디오스나 카프제민이라는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퍼블리시티 같은 기업들도 언급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충돌은 양측이 올해 발표한 무역 프레임워크를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이 기술 시장을 더 개방하기를 요구해 왔고요. 반면 EU는 플랫폼 규제와 반독점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갈등을 불을 붙인 건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X에 대한 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화를 냈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힘을 실어줬던 사건인데, 자, EU가 규제 당국이 디지털 투명성 규정 위반으로 X에 대해서 약 1억 2천만 유로, 달러로 따지면 1억 4천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기업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추가 조사도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반발하고 있고 자국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EU 쪽에 있는 기업들도 제재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규정은 역내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미국이 얘기하는 그 특별한 어떤 기업들을 꽂혀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 차별이지만, 우리는 공정한 협의 안에서 그 기업에 이제 도드라지거나 어떤 제재나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만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는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도 이제 디지털 규제와 디지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이채롭다고 하고 있는데, 기술 관련 합의 이행이 일부 멈춘 것으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규제가 관세 무역 협상 전반으로 편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EU의 관계는 당분간 더 거칠게 서로가 이제 협의하면서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무역 갈등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모 몸값 100조 원 눈앞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텐데요. 구글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이죠. 웨이모가 지금 새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엄청난 금액을 노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얼마 전에 FSD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가 이걸 하면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좀 주가를 받았는데, 사실 여기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거는 어쨌든 웨이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는 외신 통신에 따르면 웨이모는 알파벳을 포함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이제 15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번 라운드에서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약 최대 1,100억 달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 투자 때 평가받은 게 이제 450억 달러이기 때문에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알파벳 이른바 기타 베팅 사업 중에 하나인 어쨌든 아더베트라고 이제 하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 적자를 내는 고위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보택시 상용화 경쟁에 한 발 앞선 그렇지만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안전요원 없이 완전한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자율주행 누적 거리도 승객 허가 구역 등 테슬라든가 아마존에도 줌이라고 있는데 요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연간 매출 런웨이에서 3억 5천만 달러, 그리고 하나로는 약간 4,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전통 완성차라든가 빅테크 본호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지만 투자자들은 선점한 플랫폼 가치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이 전반적으로 가치를 많이 평가받는 건 그 안에 자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 1등 기업들이 많다는 건데, 웨이모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 내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른바 기타 베팅 사업과 독립구조를 압박에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에는 외부 자본 유치를 허용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 패권은 이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 차세대의 먹거리로 이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전략,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중 빅테크들의 완성차 추격 속에서 이번에 이제 웨이모의 이제 투자 라운드는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승자 구도에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지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와 관련된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년 초 되면 150억 달러 신규 자금 조달 추진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인스타그램 드디어 TV이고요. 인스타그램이 처음으로 TV 전용 앱을 내놓으면서 릴스를 거실 TV 대형 화면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뭐 작은 화면으로 많이 보지만 TV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진출하는 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앱은 우선 이제 아마존 파이어 TV 플랫폼에 먼저 탑재가 됩니다. 아마존 파이어 TV는 뭐냐면 아마존에서 만드는 그 TV 채널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보는 채널 중에 하나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측은 일단은 테스트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다른 스마트 TV 플랫폼으로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중에 인디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LG나 이런 플랫폼에도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예고 신호는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책임자죠. 아담 모셰리가 지난 10월에 미국 LA에서 열린 블룸버그 스크린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TV 소셜을 본다면 우리는 TV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유튜브 TV가 이제 상당한 성공을 했고 안방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짧은 동영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탑재된 릴스는 이용 시간이 가장 빠르고 늘고 있는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용자에겐 아예 앱을 켜면 기존 피드 대신에 릴스 화면부터 나오도록 실험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새로 나온 TV용 인스타 앱은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TV 화면에서 개인 맞춤형 릴스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영상은 코미디,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등 주제별 채널 형태로 묶여서 이제 어쨌든 재생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릴스는 상당히 동영상 시장에서는 잘 정착이 됐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TV를 볼 정도로 장시간 볼 정도로 의미가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유튜브의 생태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TV에서 이제 진출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에 이제 세로 영상으로 시작된 짧은 동영상 경쟁이 이제는 거실 TV, 대화면 플랫폼까지 이제 번져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번져가고 있으면서 요게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스마트폰은 이렇게 세워서 보는데 이거는 TV는 약간 16대 9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보여질지도 아마 이게 상당한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을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대 9의 요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형 TV 화면으로 옮겨왔을 때 이걸 어떻게 구현하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트위터 상표권 놓고 역공이고요. X가 이미 버린 줄 알았던 트위터 상표권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즉 스타트업 기업이 이 트위터 상표를 자기들이 등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젠 X가 정면 대응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이건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트위터 시절에 이제 변호사였던 한 사람이 이제 버지니아 한 스타트업이죠. 오퍼레이션 블루버드의 법률 고문이 되면서 트위터의 상표권을 자기들이 등록하겠다고 이제 신청하면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머스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 특허권 신청을 내자 X가 이제 정면에 나선 것인데 이 스타트업은 이제 머스크가 지난해 7월 트위터의 브랜드를 작별을 고한다는 글을 근거로 X가 트위터 브랜드를 사실상 버렸다. 즉 포기했다, 어벤던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트위터 뉴라는 도메인을 열고 이 새 소셜 플랫폼에 사전 신청까지 받고 있는데요. 창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변호사 출신이라 그렇지만 이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일각에선 진짜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상표권 자체를 놓고 이걸 비싸게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자 X가 역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트위터와 트위티라고 하죠. 그래서 파란색 로고까지 모두 자신들의 고유 상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26년 1월 15일부로 적용되는 서비스 약관도 손을 좀 봤습니다. 새 약관에는 이용자들이 X 이름이나 트위터 이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상표, 로고, 도메인을 당사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조항에 X만 명시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위터라는 이름을 굳이 넣어가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약간 트위터나 X 쪽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권을 계속 등록했고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말 자체를 사실상 버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가져가는 건 약간 봉익임설자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한마디로 이제 브랜드 이름은 바꿨지만 트위터란 자산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머스크와 X의 분명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 쟁점은 계속 되겠지만 과거에 뭐 애플에 관련된 뭐 도메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계속적으로 한동안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위터 상표권과 관련해서 X쪽에서 전면 방어에 나섰다라는 부분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볼까요? 네, 오늘 리포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기지개 켜는 대장주인데요.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이번 리포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강세를 근거로 해서 내년 올해 4분기 실적은 물론이고요. 내년의 실적 전망까지 함께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은 모습이었고요. 매수 유지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올해 4분기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매출을 지금 93조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올라간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조 3천억 원으로 바라보면서 이 수치는 무려 182%나 올라가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분기보다 50% 가까이 늘어나는 실적인데요. 이렇게 전망을 다시 한 번 더 올린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을 올린 가장 큰 이유로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주문들이 매우 강하다고 봤는데요. AI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을 했고요. 그만큼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디램의 혼합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제품을 합쳐서 계산한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을 31%로 올려 잡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도 18%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은 모두 기존의 전망치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을 살펴보니까요. 바로 메모리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을 살펴봤는데요. 영업이익이 15조 4천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97% 정도 늘어나게 되는 수치고요. 조금 더 깊게 좀 들여다보자면 D램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부문도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끄는 확실한 엔진 역할을 메모리 사업이 하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부분은 좋지만 모든 사업부가 함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비메모리 부문,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쪽은 여전히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구조가 좀 보여지고 있지만 수율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점을 좀 짚었습니다. 주요 고객사향 SoC 공급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 개선은 아직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부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전망보다는 다소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TV와 가전을 맡고 있는 VD 그리고 DA의 수요 역시나 지금 수요 둔화와 관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분기보다 지금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 실적 개선의 중심은 다른 사업 부분들이 아니라 철저히 메모리 쪽에서 부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026년 전망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매출을 지금 438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3조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 영업이익은 169%가 전년 대비로 좀 늘어나는 수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건 역시나 지금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이 전사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서버용 D램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교체 시기와 AI 수요가 모두 겹치게 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서버용 메모리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그 결과 PC와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구조가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이 삼성전자를 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D램 가운데, 주요 D램 3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금 일반 D램 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능력을 여력이 있다고 남아 있는데요. 지금 추가 공급이 가능하면 실적을 더 올릴 여지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HBM입니다. 하나증권은 A직 반도체향의 HBM 수요가 지금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2026년 HBM 매출을 올해 대비로 지금 2배 이상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경우에는 아직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D램 사이클이 일반 D램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HBM 수요처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5%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7,900원이라는 가격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증권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올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모리 가격, 특히나 서버용 D램과 HBM 부문의 성장성을 확인을 한 건데요. 비메모리와 세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남아있지만 메모리 부문이 실적을 끌고 가는 구조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실제로 이번 4분기 실적에서 기대치에 충족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현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반도체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에게 위협이 될지 기회가 될지 이러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스터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글로벌리하게 5곳 정도가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수요가 높아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 수혜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추가 수주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어제 오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LG엔솔과 포드 배터리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이 좀 들려와서 자세한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인데 먼저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더블비트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마이크론이 AI 거품론을 사실상 일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도 회계연도 1분기 매출 136억 4천만 달러, 조정 EPS는 4.78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입니다.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최대 191억 달러, EPS는 8달러대 중반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산제이 메르트로와 CEO는 모든 사업부에서 이익률이 의미 있게 확대됐다며 2016년 전체 실적 역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투자 둔화 우려와는 다른 그림입니다. 마이크론은 빅테크 고객사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입니다. 마이크론은 2025년 300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HBM 시장이 2028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HBM은 범용 DDR5 대비 웨이퍼 투입량이 3배에 달합니다. 추가 클린룸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장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급 확대 속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데 메모리는 단기간에 증설할 수 없는 병목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를 단순한 부품이 아닌 AI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나 의료기기, 엣지 디바이스까지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메모리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설비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상향했고요. HBM과 차세대 D램 공급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 아이다호 신규 고장 가동 시점도 2027년 중반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리해보면 AI 투자 둔화 우려와 다르게 마이크론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 그리고 메모리 부족은 구조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산업의 슈퍼사이클 논쟁, 이제는 거품이 아니라 공급 제약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서 나왔던 TSMC 매출단을 봤을 때 잘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한 상황인데 마이크론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풍향계로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의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규장에서 한 3%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외에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주가 봤을 때 7%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잘 이야기 나눠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립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의 속도감 있는 기술 자립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게는 좀 긴장감을 주긴 하겠지만요. 삼성의 경쟁력 자체에는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SMRC가 5나노 공정에 진입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방식이 좀 다릅니다. EUV 장비 없이 기존 DUV 장비를 4번 겹쳐서 쓰는 방식으로 5나노 기술을 구현한 건데요. 기술적으로 구현은 가능하지만 사실 대가가 큽니다. 이 수율은 40%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TSMC의 동급 공정 수율이 90% 이상인 것과는 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현재 삼성의 선단 공정인 이 나노 공정 수율은 60% 안팎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기술적인 차이가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SMRC의 웨이퍼당 생산 비용도 TSMC보다 50%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화웨이라는 내수 고객 덕분에 공장을 돌리고 있는 좀비 패빈 셈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업적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정치와 전략적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양산을 하고 있는 삼성의 펩과는 좀 비교되는 대목이겠는데요. 최근 삼성은 P5 공사 재개와 더불어서 50조 원 이상 투자한 테일러 팹의 공정 진행률이 93.6%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부담 요인을 있을지라도 이 단기간에 자립을 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직격탄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질과 효율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큰 돈을 투입해서라도 반도체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거 보면 최대 100조 원 규모를 투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원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100조 투자는 첨단 분야보다는 이 범용이나 레거시 공정과 AI 인프라 확장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지원 규모는 2천억에서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론 최대 100조 원 수준입니다. 다만 자금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 공정보다는 장비와 응용 반도체, 레거시 영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실적으로 미세 공정이나 HBM 같은 AI 핵심 반도체에서 단기간에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러한 중국의 물량 공세가 미치지 못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나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 등 이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 내수용 AI 가속기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이 공급하는 고성능 D램과 낸드 플래시 물량은 오히려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숙 공정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로 가격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이 흔들리기보다는 시장이 더 양극화되고 삼성은 고부가 영역에 더 집중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겠습니다. 결국 삼성의 전략적 선택지가 오히려 명확해지는 국면이 왔습니다. 네,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명확해지는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였죠. 글로벌 전략회의가 시작이 좀 됐었는데 여기서는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나요? 네, 삼성의 선택지는 좀 분명한데요. 이 기술로 다시 벌린다라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이 시스템 LSI, 특히 이미지 센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추격이 가장 가시화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니와 중국 옴니비전이 2억 화소 센서를 내놓으면서 한때 삼성의 독주 구도가 흔들린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초미세 픽셀이라는 또 다른 기술 격차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10월 공개한 아이소셀 HP5는 세계 최초 0.5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적용한 2억 화소 센서입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 전면에 내세울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차기 갤럭시 S26 시리즈에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수주, 나아가서 위성용 고성능 센서까지 적용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까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우주 항공 분야로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지금 삼성의 센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겠습니다. 결국 중국이 양으로 좀 밀어붙이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은 초미세 공정과 신뢰성, 글로벌 고객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가 격화될수록 삼성의 기술 선택은 더 선명해지고 있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일단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고개를 좀 다시 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떠났던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하나둘씩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터빈 시장에서 존재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가스터빈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수주 소식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3기를 공급 계약을 좀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0월에 체결했던 2기 수주에 이은 것으로 2달 사이 총 5기의 가스터빈 계약을 따는 셈입니다. 이 가스터빈은 해당 기업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것으로 2027년에 1기, 2028년에는 2개씩 공급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힐 수 있었던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2019년에 독자 개발한 대형 가스터빈의 검증된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 대응력, 미국 현지 법인인 DTS를 통한 유지보수 인프라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주가 12개에 달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어제 손승우 파워서비스 비지장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가스터빈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수주는 북미 시장 확대의 확실한 디딤돌이자 향후 AI 기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이 입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원전, SMR 등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로 가스터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씩 파이를 좀 가져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는 얼마 전이었죠. 이 5조 원이 넘는 대형 계약 수주 소식도 같이 좀 전해지게 됐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계약은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프로젝트에서 총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장비인 원자로와 중기 발생기 등 주기기가 4조 9천억 원, 그리고 터빈과 발전기가 7천억 원입니다. 이미 6월에 한수원이 체코 전력공사와 EPC 본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이번 두산 계약은 그 후속 단계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룬 실질 공급 계약입니다. 따라서 의미는 좀 크겠습니다.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겠고요. 무엇보다 유럽 규제 기준을 통과한 한국형 원전 레퍼런스 확보라는 점에서 향후 폴란드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권 수주전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연간 매출의 35%에 달하는 규모를 한 번에 수주한 것이겠고요. 올해 수주 목표였던 10조 원을 훌쩍 넘어서 연간 14조 원 돌파까지도 유력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유럽 원전 르네상스의 실질적인 수혜 신호탄이자 K원전의 유럽 시대 개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간 매출의 35%이기 때문에 꽤나 규모가 큰 계약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하면 SMR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전략, 특히 미국과의 협력 관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SMR은 단순한 전력 수단을 넘어서서 AI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젠슨 CEO가 SMR을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꼽으면서 이 상업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이 미국이 세계 최대의 SMR 수요국이자 기술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주요 SMR 선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2030년 전후로 본격 개화하기 시작할 SMR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엑스에너지와 SMR 관련 단조품 예약 계약을 맺기도 했죠. 결국 미국의 초기 모델 제작 경험을 통해서 향후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표준 기술 선점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두산은 한국형 SMR인 ISMR 개발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축적한 설계나 제작 노하우를 국내 개발까지도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SMR 협력을 이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표준화로 좀 확장시키고 있고요. 향후 유럽 수주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롭게 판단하는 날이 12월 19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될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일 날짜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에 속보로 좀 전해졌습니다. LG 엔솔과 포드 배터리 계약에 있어서 해지 소식이 전달이 된 건데요. 사실상 규모도 좀 있는 편이라서 충격이 꽤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계약 해지 배경은 장기화된 전기차 수요 변화와 정책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포드와 체결한 75기가와트시 규모 약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어제 좀 공시를 했습니다. 당초 2027년부터 6년간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었는데요. 포드 측이 최근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대규모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면서 LG엔솔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러운 변수겠습니다. 이미 중장기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나 라인 운영에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체감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조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결국 이번 건은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배터리 산업이 구조적인 전환점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쪽에서는 9월 말이었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포드 쪽에서도 버티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포드도 전략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지게 된 건데요.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포드의 결정은 단기 악재라기보다는 중장기 전략
수정이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겠습니다. 이 포드는 최근 자사 주력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줄이고 아예 차세대 전기차 개발까지 일부 중단했습니다. 그 대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에 다시 무게를 싣고 전기차 라인업도 저가 모델과 상용차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겠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차량 생산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드 또한 수익성이 없는 대형 EV에 이 수십억 달러를 쏟느니 하이브리드 같이 실적이 있는 분야에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강력한 전환을 내세우게 됐는데요. 결국 배터리 공급사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 계약이 있어도 이제는 완성차의 전략 수정에 따라서 공급 계약이 무효가 되는 현실이 지금 전기차 캐즘을 상징하는 단면입니다. 네, 앞서 보신 사례에서처럼 전기차 수요단에서 캐즘 극복이 아직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대안으로 찾게 된 게 또 ESS라는 키워드일 텐데요. 각 기업마다 ESS 전략을 어떻게 좀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배터리 산업의 키워드가 ESS로 확실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SK우는 최근에 포드와 합작했던 블로벌 SK를 청산하고 미국 테네시 공장을 좀 단독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ESS 고객사 대응까지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 ESS 매출 비중이 10%였는데요. 이제 20까지 올라왔고 내년에는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10월에는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ESS 계약까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공장 일부를 ESS용 라인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2조 원이 넘는 ESS LFP 공급 단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LFP 포트폴리오 확장에 첫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목되는 게 바로 정부의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입니다. 현재 2차 입찰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LG엔솔은 지금 오창에서 LFP를 자체 생산하면서 국산화 기준까지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기차 침체를 버티면서 ESS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이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금 배터리 업계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정부 ESS 입찰 소식은 사실 2차는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2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ESS 시장이라는 새롭게 열린 시장 안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또 한 번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 진원지는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 이 오라클이 추진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핵심 투자자가 이탈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AI 진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게 됐고요. 오라클은 그 여파로 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한파가 다른 기술주들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역시나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마이크론의 실적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 지금 AI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7%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 이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4,000피를 반납하긴 했지만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갈수록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또 환율 위기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1,480원을 장중에 넘기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한번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 또 어제는 환율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겹쳐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어제 시장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강세장이 나왔죠.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이제 3일 전부터 해서 이틀 동안은 1조 원씩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매도 금액이 좀 작았고요. 그리고 이 매도 금액을 좀 뒷받쳐 주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연말 쪽에서의 반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인데 보통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기관 쪽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상승장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한 이제 산타랠리. 그래서 지금은 연말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연초 수급의 경우에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지금 원달러 환율상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이 조금 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 장입니다. 어제의 경우가 바로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 과거 지금 현재 환율 구조상으로 본다면 올해 이제 4월 달에 주가가 최저점에 있었던 그 위치와 현재 환율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아니라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그 당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4월 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인 달러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체가 지금 강세가 아니라 달러는 오히려 좀 약세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원화의 약세가 조금 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 이 상대적인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움직임이 없이 지금 밑에 좀 아래쪽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공포감이 만약에 더 치닫는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환율 구조상을 본다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새롭게 이제 신고점을 경신한다라기보다는 환율은 어느 정도의 이제 고점 부근에 좀 위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지금 조정 분위기고 한국 증시 역시도 조정 분위기. 이 환율을 메워줄 만한 어떤 시세 차익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 AI 쪽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투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아마도 내년 정도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투자 역시도 아마도 이제 올해 연말쯤이 아니라 아마도 연초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때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기관 쪽에서의 자금이고요.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기관 쪽에서 매수는 보통 거래소 시장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들어왔지만 보통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중소형주 쪽도 매수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대형주 쪽에서만 보지 마시고 중소형주 쪽도 좀 시각을 돌려서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장이다.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에서는 환율이 장중 1,480원대를 치솟으면서 시장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고요. 대형주만 바라보기보다는 중소형 주들로 좀 시선을 확산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그런 실적 결과를 내놨고요. 시간에서도 지금 7%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라클발 AI 충격이 간밤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시선을 어디에 좀 더 반영을 하게 될까요?
네, 오라클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이 실적 발표했을 때도 쇼크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오라클이 좀 어제 그 전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까 싶었는데 이번에 주요 투자자의 또 이탈, 이 블라워 쪽에서의 이제 투자 이탈이 지금 주가의 또 분위기를 좀 AI 쪽의 투자 심리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이제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빠졌고요. 하지만 내용들을 좀 이제 보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일부 증권기관 쪽에서는 이번 이제 블라월 쪽에서의 투자 이탈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좀 입장으로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두 개의 데이터 센터 쪽은 그대로 이제 투자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투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이 조율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협의가 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오라클 쪽에서도 다른 투자처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 한 번 더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실적이 사실 되게 중요했어요. 만약에 장중에 실적이 나왔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장중에 실적이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또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실적은 지금 매출액의 규모로만 봐도 지금 57% 이상의 이제 매출의 증가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었고 그리고 실적도 좋았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만약에 거품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의 거품이고 이건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 결국은 경쟁사들이 있죠. 바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들 기업도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이제 이 두 기업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살짝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어떤 분위기로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간에서 7%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의 충격은 일시적으로 한번 오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즉각적인 어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침에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그 진원지는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이 추진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투자자가 이탈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라클이 즉각 부인을 하긴 했지만 시장의 투심은 악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한파가 다른 기술주들로 번지긴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마이크론의 호실적 결과가 조금은 시장에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좀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초반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 빠지면서 3,9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5% 하락하면서 8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을 좀 더 따라가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하락불이 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정도의 낙폭을 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시선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특히나 오라클의 악재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장에서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드와 맺었던 9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 안에서 지금 6%대 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만 원 선이 좀 이탈이 되면서 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ABL 바이오만 1.3%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하락불 같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알테오젠 1%대 낙폭,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앞선 LG 에너지솔루션의 그런 악재로 인해서 함께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5% 그리고 3% 가까이 하락불 좀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6%대 좀 낙폭을 그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투심이 오전장에서는 약하다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좀 물량을 덜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볼까요? 네, 이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가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를 보자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로 보면 1.5%가량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기관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코스닥 쪽에서는 좀 들어오는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뉴욕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 뉴욕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제 충격적으로 가게 됐다면,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왔다면 국내 증시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니면 좀 그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라고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이후에 선물장에서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지수의 시세를 보게 되면 나스닥과 S&P 선물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반등에 대한 의미를 본다면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 반등에 조금 불씨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혼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또 전망 자체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전망을 또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미국에서의 저가 매수 이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는 좀 선반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떨어졌지만 이게 크게 밀리고 나서 바로 이제 즉각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1.4%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데 아침에 최대 약폭이 거의 2% 가까이 밀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 역시도 1.12%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장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장중에 최대 낙폭이 1.7%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장 시작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 이제 선물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밀려도 초반부터 해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로 출발했지만 매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수 잡혀 있고요. 46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 쪽도 이제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410억 원의 매수가 거래소 시장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들도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흔들림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침에 주가가 무조건 빠질 거라고 예상을 다들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역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고, 그렇게 많이 좀 충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런 장에서는 저가 매수로 인해서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잡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이 좀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하지만 오늘 이제 오후장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초반의 하락 이후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중요한 지수권으로 본다면 4,000포인트를 회복해 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 이게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온다면 지금 아침에 빠져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섹터 업종에서 본다면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봤을 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지금 모두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오후 시장까지 코스피는 4,0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900선을 유지해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져서 좀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제장 안에서 포드와의 계약이 좀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심이 악화될 만한 재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런 악화된 투심을 좀 더 확장시키는 요인이 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또 주가의 반등이 또 있긴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그동안 기대감이 사실 예전에 과거에 올라갔을 때는 전기차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네.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막상 뭐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만만치 않고 저가 물량 공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극재 쪽에서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고요. 이 경쟁이 심화된 만큼 사실 이제 판매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뭐 이제 보조금 9월 달에 보조금 정책이 또 지원이 끊기고, 각 나라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그 보급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내연기관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ESS,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에너지 전략 시스템 쪽을 공략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한계가 분명히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ESS 시장에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시장을 좀 꾸려 나갈 수 있는가. 이미 그 시장도 중국이 좀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계약 취소 소식이 있었지만, 이 계약 취소 소식은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들은 밑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거일 뿐이지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뭐냐면,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튬 채굴과 관련해서 일부 허가를 취소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또 올라오면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뭐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라든지 이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은 이제 뭐 ESS 시장에 대한 뭐 이 시장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도 여전히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너무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심이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7% 가까운 낙폭을 필두로 해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까지 모두 3에서 4%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2차전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유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제장 안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온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지금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재료 쪽으로 보자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많은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면요, 많이 오른 종목들, 뭐 그 종목들은 당연히 좋아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라든지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 회사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만큼 또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추가적인 뭐 수주가 나온다 뭐라고 하더라도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있어서는 수급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하지만 항상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더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에는 거품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쪽에 대한 거품론이 또 제기가 됐고, 이 거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얘네들도 거품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가 있어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재료가 강력하게 붙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장 최소한 이제 12월장 안에서는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 있고, 재료에 대한 반응이 좀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주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점을 좀 주의하시고, 막 이제 무작정 수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은 과거일 뿐이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주가와 현재 수주 상태, 앞으로의 기대감이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잘 따져보시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료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는 좀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을 하면서 73,900원 선에서 좀 거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으로 보면은 알지노믹스가 좀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신규 상장주들의 좀 시세가 굉장히 무서웠고요. 대표적으로는 에임드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지노믹스가 상장을 하고 이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좀 몰려가게 된다면 다른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이미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거래로 본다면 지금 상한가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지금 최고의 어떤 이 거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일단 거래로 봤을 때는 이제 상장 기업들, 최근에 그 기업들이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이렇게 잘 올라갔던 이유는 시장에 지금 재료들이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은 한정되어 있고 뭐 많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들 다른 어떤 재료들을 찾다 보니 상장주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장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 거래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가뜩이나 거래가 좀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면 이제 다른 종목들 쪽에서는 거래가 좀 부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효과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모든 수급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수급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새롭게 신규로 자금들이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지노믹스가 지금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그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상장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청약을 하고 나서 청약을 한 다음에 거래가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가치보다 조금 더 뻥튀기 돼서 상장의 그 가격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붙게 되면 주가 하락할 때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장 기업들이 어떤 업종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현재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지금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장시켰을 때 만약에 해당 업종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다면 상장시키고 나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투자금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올해 연말이라든지 또 내년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이제 눈여겨보시고 또 투자의 발판으로 좀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지노믹스 오늘 상장 첫날이었고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300%가량 오르게 되면서 성공적인 IPO를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풍이 지금 다른 IPO 종목이었던 에임드 바이오에게도 지금 5%가량의 상승폭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카지노 인허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민간 카지노주 그리고 공기업 카지노주들이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다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재료로 봤을 때는 강력한 재료는 되지 못해요. 정책적으로 뭐 정책을 추진을 해서 초반부터 이제 그렇게 갔던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이거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던 거고요. 앞으로에 있어서 이제 방향이 좀 뭔가 좀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공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뭐 GKA라든지 또는 이제 강원랜드 이들 기업이 이제 강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그동안 주가가 좀 올라갈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권과 관련해서는 또 불안한 요소가 또 쌓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과거처럼 이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지노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투자처를 본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은 당연히 이제 파라다이스보다는 GKL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카지노 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뭐 GKL과 강원랜드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투자의 어떤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라든지 모멘텀 이걸로 봤을 때는 좀 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카지노주들의 좀 주가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공기업 카지노주들로 꼽히는 GKL이나 강원랜드 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장 안에서는 지금 GKL은 1.2%대 약세, 그리고 강원랜드 역시나 0.7%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좀 따라붙는 전략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롯데 관광개발은 0.5%가량 강보합권에 불 들어와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노스페이스 한빛 나노 발사 일정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속에서 한 3%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사 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일정으로 보면 20일 새벽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 소식이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장안에서는 3.8%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해석해봐야 될까요? 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생각의 뭐 전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상황의 분위기 좀 다르거든요. 이노스페이스가 이번에 발사를 이제 지원이 됐던 건 이제 일부 부품을 또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지연이 됐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연 뭐 연기가 됐을 때 뭐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면 날짜가 좀 많이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틀 정도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부품에 대한 어떤 교체라든지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사를 할 때도 역시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 우리가 발사를 지켜봤을 때도 보시면 이 기후라든지 이런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발사 지연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은 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노스페이스가 이번에 발사를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틀 정도 후에 다시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투자 심리는 역시 이번에 발사가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한번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기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재료가 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간들이 또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아마도 이제 수급들이 오늘 다시 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은 또 이 결과물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이틀 후에 봤는데 또 지연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건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고요. 만약에 또 이틀을 했는데 여기서 실패했다. 역시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또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너스페이스는 이제 재료가 소멸되긴 하지만 재료 소멸 이후에도 이 의미상으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너스페이스는 재료 이제 만약에 성공과 실패에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뭐 이건 아직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막연하게 이제 베팅하기는 좀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잘 또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사 지연 이슈가 크게 현재장에서 이노스페이스 주가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20일 새벽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나노 발사가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살펴보면 그래도 지수 자체는 낙폭을 조금은 축소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4,000선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0.78% 빠지면서 904선을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플러스권으로 수급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특집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를 함께 내다보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본부장님과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두 개의 키워드를 잡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현대차를 좀 잡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현대차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FSD 충격 속의 현대차의 현실이라는 키워드 잡고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포커스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본부장님께서는 테슬라랑 우리 기업 2차 전지주랑 요즘에 네.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랑 연관을 좀 지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대차는 포텍 투닷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이제 사장 퇴임 이슈까지 좀 겹친 상황입니다. 현대차 자율주행은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걸까요?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기술적 완성도가 정말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정말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쉬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 FSD 기술이 없다 그래서 조금 모자르다 그래서 주가가 밀려 내려갈 것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그 이유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GM과 포드도 좋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GM과 포드는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최근 5거래일 동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올해 2분기, 3분기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죠. 맞아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시키되 일단 정책적인 혹은 외부의 변수에 조금은 취약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체력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빠르게 개선을 하거나 확실하게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요소로는 두 번째가 바로 판매 데이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북미 쪽으로 이제 판매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판매량의 데이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는 지금은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봤었을 때 네. 지금 전기차면 어디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유럽이 떠오르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이젠 전기차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의 규제를 강화했었던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줬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되는 기술이 일본의 토요타와 우리나라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은 뭐죠? 전 차종의 하이브리드화이기 때문에 같은 차량을 팔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훨씬 더 비쌉니다. 네. 훨씬 더 비싸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 입장이 우리에겐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마진율을 남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는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세에 민감한 섹터이기는 하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소급 적용은 11월 1일자로 적용이 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안 내고 있다가 15%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새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으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지난 7, 8년 동안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보여준 영업이익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총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보여준 성적표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높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허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숫자 대비해서의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연내에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연기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연기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담을 거냐?
뻔하죠. 반도체를 먼저 담아내거나 여기에 더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대형주를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군이 몇 개 안 남아요. 건설주,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 중에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외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진 이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자동차는 미리 매를 맞았고 모든 결과치를 받아낸 상황이라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쪽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현대차와 기아는 여전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인 1가구의 1자동차는 이제 당연해진 거고 1가구의 2대의 차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로봇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죠. 한다면 결국엔 현대차, 기아가 또 혹은 LG전자까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주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지금 가져온다고 봤었을 때 현대차, 기아는 투자할 만한가 아닌가라고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연기금 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면 훨씬 더 높이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평가 구간입니다. PBR로 보면 현대차가 지금 0.66배, 기아도 0.8배 이 정도 수준이라서 PBR 한 배만 수렴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본부장님 사실 문제는 트리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트리거가 되어서 올라가 줄 수 있느냐일 텐데 뭐 실적도 있을 거고 주주환원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게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까요? 일단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당? 하나, 배당과 주주 환원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 지금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죠. 그리고 현재 판매량 통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집중한다라는 전략까지도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개 속에 갇혀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결국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일정. 여기에 주주 환원이라고 보여지는 배당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늘려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저는 현대차, 기아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돈을 못 번 상태에서 기다리면 그건 안 되겠죠. 하지만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리고 다소 이제 묻히긴 했지만 3분기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깐부 회동 아니었습니까? 그쵸.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받아서 현대차가 앞으로 무엇을 더 힘을 줄 것인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벌었고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이제 나눠줄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만 충족시켜 준다면 이제는 현대차를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그래 일단 계속 같이 가자라는 투심이 더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겠지만 일단 12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과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으로 판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로봇 키워드가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붙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붙게 되면 밸류에이션 다시 좀 높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내놓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어때요? 충분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나라이죠. 그쵸.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면 참 좋겠지만 국내에서는 모르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네. 로봇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죠. 물론 이제 로봇이 성장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외형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외형의 확장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품이 바로 이제 감속기 쪽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 대표적으로 오늘 SBB테크와 SP자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중에 가장 도드라진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여기서 이제 로봇을 본다면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JP모건에서 지금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로봇주들은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휴머노이드 쪽을 본다면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은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산업용 로봇으로 본다 했었을 때는 사실 대장은 현대무벡스인데 현대무벡스가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현대무벡스만큼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쿠팡 쪽에 수주 잔고를 받아내고 있는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아니 시메스가 완벽하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럼 소프트웨어 쪽에서 무엇을 더 볼 거냐라고 하면 클로버과 같은 기업들까지도 저는 같이 보면 괜찮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지수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섹터와 기업이 어디인지를 빠르게 좀 추려야 맞아요. 되는데 대표적으로 로봇이 거기에 지금 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드웨어의 국가라는 측면에서 일단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붙어주게 되면 더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이랑 로봇 부품이랑 거의 공정 차이가 난이도가 없다라고 하죠.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량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로 우리가 분류했었던 쪽에서 로봇에 대한 부품까지 같이 좀 모멘텀이 붙어줬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한테도 로봇을 같이 좀 붙여줘도 돼요? 일단은 한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정적으로? 세 기업을 뽑습니다. HL만도, 그쵸. 현대위와 그리고 SL. 이렇게는 이제 로봇주로의 확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만 네.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만약 부품주를 보신다면 이 세 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유독 하나 튀어 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FT.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보더라도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쪽을 볼 거냐 아니면 자동차 본업을 볼 거냐라고 네.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본업을 본다면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맞아요. 특화되어 있는 부품사가 바로 코리아 FT이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사들보다 코리아 FT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도 완전히 나눠서 봐야겠네요. 로봇에 특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자동차 본업에 특화되어 있느냐라고 구분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글로비스나 모비스, 위아 등등 여러 가지 다 매력도가 좀 충분하게 있지만 사실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끊으려면 가장 수혜받는 게 모비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로 어디를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부품사 이야기할 때 현대모비스를 뺀 겁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네. 일단 부품사 안에서는 지금 선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면 딱 두 기업만 보면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냐? 그게 아니라요. 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보는 게 맞겠다. 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본업이 조금 다릅니다. 이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네. 경기가 좋아야 물동량이 그쵸. 많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처럼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할 때도 물동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A라는 국가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걸 우회해서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에서 가져와야 되니.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본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쪽을 선택하자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순환 출자 구조에서의 어떤 정점에는 결국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었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가장 좋은 상황인데 네. 참 현대모비스도 최근에는 상승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자동차를 볼 때 전통적으로 자동차와 순환 출조 구조와 네. 그리고 이제 지분이라든지 주주환원을 볼 거냐, 아니면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에 집중을 할 거냐, 이걸 비교를 했을 땐 네. 올해 9월, 10월까지는 전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잘 나다 보니까 이제는 전자보다 다들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쪽의 비중은 한 30 정도.
그리고 현대 위아라든지 HL 만도 쪽과 같은 로봇 쪽을 한 70 정도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폭모 현상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가장 수혜는 일단 모비스겠지만 그렇죠. 포트 안에서 비중은 30%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지만 AI 버블론이 올해 들어서 좀 크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특히 요 며칠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크게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 1강 체제에서 이제 2강 체제 혹은 에이직 반도체 시장까지 개화를 좀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AI 버블론이 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더블 비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센티 개선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다음 그쵸. 4분기 실적 엄청나게 좋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환율 수익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들보다 훨씬 좋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버블 사태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는 게 크게 닷컴 버블도 있을 것 같고 일본의 경제 버블 사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 대공황 이후의 버블 혹은 영국의 철도 버블 뭐 여러 가지 버블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의 버블을 그들과 지금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게 지금 닷컴 버블인데 그때는 주가의 상승 괴리율 그러니까 주가 상승한 것 대비 그들의 실적의 괴리율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가가 올라간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더블 비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몇 기업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오라클이라든지 코어 웨이브와 같은 기업들의 이제 CDS 프리미엄 관련한 이슈가 시장을 좀 발목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들의 이슈를 AI 산업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로 저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사실 그런 매출 구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코어 웨이브의 매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처음에 GPU를 대량 구입하고 확보하는데 돈은 써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엔 돈을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그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 곳에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그것을 담보로 또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GPU를 확보를 하는 거죠. 이걸 계속 선순환을 돌리고 있는데 이 구조가 뭐가 문제냐면 어느 한 구간에서 돈을 조달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는데 그쵸.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코어 웨이브라든지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브로드컴은요, 퀄컴은요, 인텔은요, 엔비디아는요, 마이크론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안 좋은 어떤 구조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포함시켜서 저는 네. 불확실성을 보이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되겠죠. 그렇죠. 방향성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타이밍에 대한 고민과 기업에 대한 압축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마 많이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반도체 IT는 지금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확실한데 그쵸. 이제 언제 이걸 잡아가느냐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코스피 5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도 거의 뭐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요 밴드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음봉시마다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서학개미들보다 국내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대한 선택의 고민, 네. 하드웨어 안에서도 GPU냐 TPU냐의 고민, 범용이냐 에이직이냐의 고민이 있는데 네.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50. 근데 여기에 만약에 변동성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면 네. 삼성전자 40, SK하이닉스 40, 기판 쪽 20. 저는 이렇게 담아뒀을 때
내년에 어떤 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대응을 해가면서 포모 현상에 오. 시달리지 않고 아무래도 랠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50, 요 비중도 괜찮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 40, 40 그리고 기판 20까지 네. 포트 비중까지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투톱은 사실상 이제 뭐 매크로나 펀더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상으로 좀 돌아올 만한 뭐 시기나 아니면 트리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좀 하나요? 당장 내일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일단 BOJ 금리 네. 발표 이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막아는 오르죠. 주고는 있는데 막지 못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1,500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순간적인 스팟으로 상승하는 것도 그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건 보는 건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저는 사실 어제 저의 개인적인 타이밍 3번 중에 한 번은 썼습니다. 오. 왜냐하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나올 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어제 오후장에 만약에 저처럼 반도체 쪽에 1차 매수를 하신 분들은 내일 BOJ 발표 이후에 네. 종가 무렵에 만약 밀려 내려가신다라고 하면 그 네. 밀려 내려감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그러니까 세 번째 비중은 언제 쓸 거냐면 네. 일단 쭉 가지고 있다가 원달러 환율이 만약 1,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네. 이게 순간적으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때 한번 담아 보는 게 역설적으로 담아서 이용을 해보는 게 타이밍적으로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이 나타날 때를 오히려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BOJ 발표가 이제 내일 있죠. BOJ 발표 이후에 밀려 내려가면 그때를 오히려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혹시 또 1,500원 이상으로 환율이 좀 튀게 된다면 그때 변동성을 또 함께 좀 타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또 내일이라고 하니까 내일 종가 부근에서 오후장에서 반도체 투톱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PBR 말고 PER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업사이드, TP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사실 이 PER로 보는 게 굉장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브로드컴이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PER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네.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된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 대비를 해봤었을 땐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글로벌 시장 대비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약 20에서 25%,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것도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DDR4, DDR5의 현물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그게 버텨주거나 더 올라가야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현대차처럼 만년 PER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올라갈 공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올라가요? 이 타령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PER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PER이 낮은 건 낮은 거고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DDR4, DDR5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레벨까지 올라가야 빠르게 달성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교묘하게 지난 2분기부터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HBM 이야기를 많이 하고 디램 쇼티지 현상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증설 이야기는 맞아요. 안 하고 있죠. 말씀 주셨죠, 네, 맞아요. 일단 증설 이야기를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이 가격을 최대한 유지해서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PER 기준으로의 해석도 물론 기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네. 여기를 맹목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업황 환경 그리고 현재 현물 가격의 변동성에 조금을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DDR4나 5 그 현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걸 뒷받침을 해줄 때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소부장도 짧게 좀 보고 넘어가 볼 텐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쨌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될 텐데 계속 날짜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나온다는 가정 하에 소부장주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12월엔 좀 오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소재와 부품과 장비도 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 다르게? 일단은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네. 다른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증설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한미 반도체는요.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저렇게 앞에서 번 돈을 가지고 향후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냐? 당연히 HBM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본딩 장비는 지금 어디 쪽 쓰고 있죠? 한미 반도체와 반도체. 연결이 있으니 만약에 장비 쪽을 보신다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재와 부품을 이제 이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통틀어 봤었을 땐 EUV 펠리클 장비 쪽을 봐야 되나, 아니면 PR이라고 하는 포토 레지스트 쪽을 좀 봐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네. 우선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뭐 다 악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소재 쪽에서 포토 레지스트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아니라면 네. 그냥 직납하는 기업 하나, 이스페타시스를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미래 산업의 먹거리 중에 지금은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서 제가 기판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기판 쪽을 보실 분들은 심택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 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중국 쪽에서도 미국이 계속 옥죄고 있으니까 맡길 수 있는 TSMC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SMIC가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물량을 좀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장비나 부품, 소재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수혜받을 가능성 좀 있을까요? 지금 근데 우리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특히나 H20과 같은 구형에 들어가는 장비라면 모르겠지만 네. H200 그 이상의 버금가는 신형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장비가 필요하니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좀 달라고 했었을 때 네. 이걸 미국 행정부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좀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네. 거라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장비주들의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뉴스플로우가 네. 나오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뉴스 좀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증시를 좀 정리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내년도 투자 포인트들, 체크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런데 이제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전력 인프라 안에서 무엇을 볼 거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그들의 지금의 밸류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전선,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와의 이제 협업 이야기에서 나온 게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저는 태양광 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도 말씀 많이 주셨었죠. 일단 전력이 늘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태양광 주들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 잘 나눠봤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